69번 문제부터 풀어보십시오. 네, 역시 그 문제 자체는 뭐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이제 첫 번째 문장의 그 토픽과 관련된 얘기들은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계속 그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글을 쓸 때 여러분 이거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도입, 전개, 그 다음에 결론의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것. 보통 4단 구성하면 여러분 기승전결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3단 구성하면 그걸 기서결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국어책에 그 표현이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그 기서결이 도입, 전개, 결론의 형태로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은 열이면 9번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게다가 워낙 단락이 짧잖아요. 수능에 나오는 거. 문장 뭐 꺾여야 6개에서 8개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주제문을 찾아내는 게 너무 단순한데 여러분이 주제문을 찾지 못하게 어렵게 만들면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과도한 유비를 이용했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유비 말이 어려우면 비유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유비 알죠? 그죠? 설마 이거 보고 뭐 조조, 관우 이런 거 떠올리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유비나 아니면 현악입니다. 근데 이것도 유비가 잘 된 유비는 비유가 잘 된 건 금방 찾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비유를 잘 못해서 빨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 쓴 사람이 정말 제대로 글을 잘 썼다라면 금방금방 아, 이거 아주 멋지게 비유를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빨리 못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보면서 항상 뭘 생각하냐면 이렇게 뭘 빗대고 있지? 뭘 비유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현학적인 표현은요, 그냥 걷어내는 게 상수입니다. 이 쓸데없이 잘난 척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명사 많이 쓰고, 그런 거 쓰는 거잖아요. 아주 쉽게 말하면 되는데 아주 어려운 단어를 쓰거나, 그 다음에 말을 과도한 이렇게 수식을 통해서 말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니까 얘는 어려운 말을 자꾸 쉽게 바꿔내고 그 다음에 복잡한 문장을 짧게 만들어 버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글의 기본은 전부 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가냐면 수능에 나오는 지문은 전부 다 물론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95% 이상은 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동안 쭉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부해왔던 게 어떤 거였냐면 글의 도입부에서 뭐 대부분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보통은 문장 한 4-5개를 가지고 짧은 단락으로 도입부를 만드는데 수능은 그러면 도입부만 주고 문제 물어야 되거든요. 그럴 수 없어서 도입이 거의 대부분 열의 9은 첫 번째 문장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도입부에서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찾는 것, 그 다음에 이 전개 부분 세부 진술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글을 쓰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하는 것. 근데 사실 여기가 그렇게 많이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빤해서
그래서 이렇게 도입 부분에 가장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뭘 잡는 이 글의 토픽이 뭐지? 라는 걸 잘 생각해 내시면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지내서 이렇게 지내서 그래서 이렇게 글을 맺고 있구나. 영어로 쓰자면 conclusion을 이렇게 내고 있는 거구나. 또는 한 가지 더 첨언해서 additional 말로 이렇게 나의 주장을 전개하는구나 라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관해서 이 놈을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라는 것만 찾아내시면 되는데 이 과정에 뭘 참냐면 무엇을 빗대고 있지? 그러니까 유비가 그런 거잖아요. 얘가 도대체 갑자기 이 지문에서 알 수 없는 말이 탁 나왔을 때 얘는 무엇을 빗대고 있나라는 걸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습관이 숙달의 바탕이다라고 첫 번째 문장부터 정확하게 문장을 다 던져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못할 사람은 없잖아요. 습관이 되면 숙달이 되는데 체스가 나왔을 때는 체스도 반복해서 숙달이 되겠구나라고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으면 이 지문은 끝난 거예요. 그냥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이게 유비의 지문이 아니라 현학적인 지문이 나올 때 이도 저도 아닌 것들은 너무 쉽게 답이 나오는 거고 너무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면 단어가 어렵거나 이러면 이제 곧 볼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몇 개씩 보면서 제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드릴 건데 그때는 걷어내고 보셔야 돼요. 이 잘난 척 하는 글이잖아요. 괜히 꼴값 들고 어렵게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 봐라? 이러면 될걸. 잘 봐라? 이러고 그러면 될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주위의 것들에 현혹되지 않는 집중력을 나에게 보낼 걸 요구해.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봐라라고 바꿔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단순하게 만들어서 현학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어려운 단어나 이상한 명사 있던 것들 사용하거나 아니면 과도한 수식 그걸 걷어내버리면 얘는 질문이 풀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보고 있는 이 질문은 이런 종류의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가장 단순하게는 물론 이제 수능에 나오는 모든 질문을 방금 얘기했던 이것들로 모두 다 해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글을 볼 때 좀 저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빗이요. 습관은 뭘 만들어낸다 라고 그랬냐면 숙달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더니 체스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나오는 ABC에서는 그러나 라는 거라든지 this is true 이게 사실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가지고 순서를 잡으면 굉장히 단순하게 좀 해결을 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순서 문제에서 문장 배우 문제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하나 단서를 드리고 싶은 건 볼 때 맨날 너무 문장을 어떻게 서로 연결할 것인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글을 순서대로 놨을 때 어떤 놈이 마지막에 맺은 말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도입, 전개, 결론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도입은 주는 거잖아요. 도입은 정해졌으니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결론에 해당되는 놈은 어떤 놈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특히나 언제 좋으냐면 하나는 잡았어. 예를 들어 얘가 지금 B로 시작하는데 또는 C로 시작하는데 라는 하나를 잡았을 때 그 다음에 A, C일까 C, A일까를 결정할 때는 만약에 정말로 딱 이어지는 놈이 잡혔으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건 되게 쉬워요. 어떤 놈이 결론일지를 생각하면 되게 간단하게 끝나버리거든요. 특히나 요즘 수능에 나오는 조금 난도 있는 문제들은 이런 단서들이 안 남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글의 전개만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시중에 나오는 참고서에 있는 문제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몇 년 전 문제의 방식으로 이런 지시어 대명사들만 난무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훈련이 돼버리면 수능 문제를 풀 때 단지 논리적 전개만 있는 글이 보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글 읽기인데요. 글 읽기인데 자꾸 우리는 글 읽기를 안 하고 따지고 분석하거나 마치 퀴즈를 풀듯 접근해요. 근데 그냥 글을 읽으면 돼요. 어떤 글을 읽냐면 너무 단순하게 몇 문장 안 되는 150개 단어 정도밖에 안 되는 너무 단순한 짧은 글을 필자의 주장을 찾아내라고 하는데 그걸 못 찾아내면 비용신 아닙니까? 주제를 찾으라고 하는데 문장을 구문을 따지고 분석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건 영어를 잘 읽기 위해서 기초 체력인 거고요. 문제를 풀 때는 글을 읽는 거예요. 글을 읽는. 저는 애 같아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은 저 새끼 계속 저 얘기만 하냐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군요. 그 다음에 habits creation이니까 습관이 뭘 만들어내냐면 마스터 한다라는 얘기는 완전 숙달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스터리의 바탕을 만들어낸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직접적으로 첫 번째 문장이 글의 주제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2번 볼까요? 자, 체스에서는요. 체스에서는 뭐뭐 하고 나서야 라는 얘기네요. 이 basic movement of pieces 이거 우리가
장기 같은 거 왜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네요. 각각의 말들의 기본적인 움직임이 have become 뭐가 되고 나서야 자동이 되고 나서야 왜 장기 처음 배우면 상 보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 보면 이것도 되고 막 이런 게 머릿속에 딱 그리지 않고 얘가 마가 딱 보이면 예를 들어 날일자 이동이 딱 바로 만들어지는 상을 딱 보면 눈목자 이동이 바로 만들어지는 이런 말의 움직임이 어디 갔죠? 자동이 딱 되고 나서야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 플레이어는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그때는 게임의 다음 수준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only after이라는 말 쓰면 뭐뭐 하고 나서야 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통은 only after로 시작을 해서 도치를 시키는데 얘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앞에 it is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대시 있어서 it is 강조대수로 얘를 묶어버린 거군요. 그래서 얘는 지금 뒤에 뭐가 나타나지 않냐면 도치의 모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말을 보면 상을 보면 탁탁탁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는 것처럼 it is 강조대수 탁탁탁 보여야 돼요. 이게 보이려면 그러면 뭐겠어요? 또 만화 상이 딱 보면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건 소위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습관을 통해서, 숙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문장들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을 만큼 많은 영어 문장을 읽으셔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딱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3번 볼까요? 각각의 trun크는 덩어리입니다. 정보 덩어리는 is memorized, 기억되어 있는요. 머릿속에 암기되어 있는 정보의 덩어리가 opens up, 열어주거든요. 멘탈 공간을 열어줍니다. 더 노력할 수 있는 사고,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사고의 공간을 열어주는 거죠. 이게 기본이 되면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쉽게 뭐예요? 수학 계산하느라 더하기 빼기 놓고 막 계산하느라 이렇게 문제를 못 보게 되는 경우 어떤 건지 아시겠죠? 사고의 제약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더하기 빼기가 구구단이 자동으로 머릿속에 외워져 있으면 그 수학과 관련돼서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되는 거죠. 어떤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죠? 자, 이게요, it's true라고 하면 사실이다라고 하셔도 되는데, 뒤에 주로 이제 명사가 올 때는 for이 옵니다. 이게 be true라는 말이 너무 우리말로 적용되다, 유효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런 게 당신이 시도하는 모든 적용이 되는 겁니다.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이 알 때 뭘 하냐면 단순한 움직임을 너무 잘 알면 쉽게 말의 움직임 이런 거 이제 완전히 알아버리면 간단한 사칙연산 머릿속에서 암산이 되면 그러면 당신이 뭘 할 수 있냐면 생각 없이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자유롭게 더더욱 그 앞서간 더더욱 발전한 세부적인 것들에 더 나아간 세부적인 것들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뭐뭐 하기에 자유롭다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be free to do라고 이렇게 동사 원형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는 해석할 때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자유롭게 뭐뭐 하다라고 하시면 좀 더 우리말로 훨씬 더 편하게 수월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개라도 해석의 팁이 나오잖아요. 그거 까먹지 마시고 잘 챙겨 두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얘는 진짜로 재주니까 재주. 어떻게 요령이니까 까먹지 말고 잘 활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이 지문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게 쌓이면 be free가 아니라 나중에 다른 말이 오더라도 be willing to가 오더라도 그죠? 의지를 갖고 한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작은 사례들이 모여서 자기의 전체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작은 사례들이 모여서 자기의 전체적인 방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자기만의 나중에 해석의 요령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습관이 뭐가 되냐면 중추가 되는군요. 어떤 엑셀런스를 추구할 때 있어서 바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얘는 지금 척추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이 등이잖아요. 그죠? 백이 등이에요. 그래서 백에이크라고 쓰면 얘가 요통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등뼈가 돼서 척추가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말이죠. The benefits of habit, 이 습관의 장점은 come 어떻게 오냐면 희생을 하고서야, 즉 대가를 치르고서야 오는군요. 이 습관의 장점은 그냥 막 얻어지는 건 또 아닙니다. 자, 처음에는 이 각각 매번 반복이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유창함을 만들어내지만, 그렇죠? 익숙함을 만들어내지만, 속도를 만들어내지만, 스킬을 만들어내지만, 자, 처음에는 자꾸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아주 유창해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기술도 생기는데 하지만 이때 이 습관이 뭐가 되냐면 자동이 되고 나면 당신은 어떻게 되죠? 좀 덜 예민해지게 되는 거군요. 센시티브라는 게 아주 예민한 거잖아요. 그 어디에? 피드백에 당신이 좀 덜 예민해지게 됩니다. 둔해지게 됩니다. 라는 이런 말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당신이 어디에 빠져들게 되냐면, 뭐 생각 없는 반복에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무 생각 없는 다음 단계로 빠져들게 되고, 야, 그러면 더 쉬워지죠. 뭐 하기가 쉬워지냐면 실수가 미끄러지기가, 즉 실수가 일어나기가 더 쉬워지는데 조금 전에 이런 것도 그래서 조금 하다 보면 요령이 좀 더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다 보면 더 쉽게 실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해석이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직독직해라는 건 보통 이렇게 막 이래놓고 직독직해라고 우기잖아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읽어 나가게 하고 그게 어떻게 앞에서 그냥 읽은 거지 그게 직독직해예요. 정말로 말이 이런 말이요. 더 쉬워진다, 뭐 실수가 하기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쉽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이야기를 앞에서부터 읽어 나갈 수 있으려면 영어 문장과 우리 문장의 차이도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그걸 자꾸 우리말로 바꾸는 저런 훈련들이 또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자, 당신이 그래서 good enough를 할 수 있게 되면 정말 자동적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자꾸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뭐에 관해서? How to do it better. 그걸 어떻게 더 잘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라고 한 문장 좀 더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러니 그러지 않도록 경계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말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여기서 툭 하고 이렇게 지문을 끊어버렸네요. 주제 문제라면 이렇게 문제가 좀 지문이 좀 모질한 지문 같아 보입니다. 자, 이번엔 70번 문제 풀어보시죠. 문제로 풀려고 하면 얘는 for example 이라는 말이 아주 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내용을 문장 구조로 보거나 문장 구조를 이렇게 글의 전개를 보거나 할 만한 그런 수준의 지문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글을 읽어가면서 한번 보죠. regardless of라고 하면 뭐뭐와는 관계없이 라는 얘기입니다. 도입, 전개, 결론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계세요. 도입, 전개, 결론. 그래서 뭐라고 도입을 하는지 하는 도입부에 보는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건 이거하고는 관계없다는 이런 데다가 정신 팔고 있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얘 일종의 뭐가 된 거예요? 오랜만에 짜장면 말고 짬뽕 된 거죠. 자, 얘는 조연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지그시 눌러주고 주연을 돋보이게 만드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신재학 선생님이 얼마나 수업을 잘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최용규가 훨씬 더 잘하죠. 이러면 이제 신재학 선생을 살짝 확 밟아서 그 다음에 형이를 돋보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야, 이렇게 그 뒤에 나오는 얘가 그런 맥심이 될 건데 너 부정 못할 걸? 이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이 얘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사실은 얘는 뭐 그래 주제를 찾는 문제는 아니어서 글을 읽을 때 그렇게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뭐하고는 관계가 없냐면 존재하는 사람들이네요. After agriculture, 농업 이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즉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한 뒤에 약 10,000년 전이죠. 그래서 농경사회가 시작된 이후로 사람들이 더 해피했건 더 건강했건, 그다음에 neither이라고 쓰면 둘 다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또는 둘 다 아니건 그거하고 관계없이 부정할 수 없는 건 지금도 해석의 요령 하나 보셨네요. 뭐뭐라는 건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건 이렇게 가는 거 한 가지 해석 요령이군요. 그렇죠? 이렇게 가면 해석 굉장히 편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거 해보세요. 자,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더 많았었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농업은요, 지지하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을. 자, 농사를 짓게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지탱할 수 있었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또 필요도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는데 그랬냐면 농작물을 키우는데 말입니다. That sustain them이니까 저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기도 했던 거죠. 이게 농경사회가 그래서 웃겼던 거죠. 보통 수렵 채집생활 하던 사람들이 뭐 한 30에서 한 60명 정도 이렇게 몰려 다녔대거든요. 근데 이게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을 하니까 사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된 거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먹이려니 또 더 많은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니 필요하게 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estimate 추정치는 다양한데요. 자, 여기서 estimate이라는 말이 추정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추정치라는 이런 명사가 된 거겠죠. 자, 추정치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추정치가 있는데요. 이 증거가 뭘 가리키고 있냐면 증가를 보여주고 있죠. 증거에 따르면 증가한 것 같아요. 인간의 인구가 무려 100만 명에서 500만 명 정도 전 세계에서 from A to B잖아요. 100만 명에서 500만 명 정도에서 어디로 증가한 것 같냐면 수억 명으로까지 확 늘어난 것 같네요. 일단 뭐 하자? 농업이 자리를 잡고 나자 말입니다. once라는 말이 얘가 부사로 쓰면 뭐가 되죠? 옛날에, 그 다음에 또는 한때는 이런 말이 되거나 아니면 한 번이라는 말로 쓰죠. once again 이렇게 쓰면 한 번 더라는 말이잖아요. 또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이렇게 쓰면 그 시절 미국에서는 이런 말이 돼서 한때는 이런 말이 되는데, 얘가 지금 주어 동사가 저렇게 붙어 나온 거 보니 얘가 접속사군요. 이 once라는 말이 주어 동사 붙어서 접속사가 되고 나면 일단 주어가 동사하고 나면이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농업이 자리를 잡고 나자. establish라는 단어가 이렇게 보통 우리는 설립하다, 확립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외우는데, establish로 그냥 sta라는 서다, 세우다라는 스탠드의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어를 어렵게 구사하지 마시고 좀 쉬운 단어로 바꿔내는 게 오히려 해석하기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잘 세워져 있는 걸 established라고 하니까 우리는 보통 확립된이라고 하는데 저는 자리 잡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real large population이요. 더 큰 인구가, 더 많은 인구가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아요. 뭘 의미하지는 않냐면 이 모든 것의 규모가 다 늘어난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인구가 많다고 해서 모든 규모가 다 커지지는 않아요. 꼭 뭐 같은 더 대가족을 위해서, 더 많은 수의 가족을 위해서 시리얼 상자가 커지는 것처럼요. 더 큰 상자의 시리얼을 구매하는 것처럼 쪽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it brings, 얘는요, 뭘 갖고 오게 되냐면 인간의 수가 많아지면, 모여 사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qualitative changes,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군요. in the way에서 사람들이 사는 방법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라는 건, 사람이 더 많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결국 더 많은 종류의 질병이 생긴다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나 언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정착했을 때 그런 거죠. 그죠? SED나 SID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얘네들이 전부 앉다라는 sit으로 변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래서 의자 중에 되게 고급스러운 의자 상표 중에 CDs 같은 거 있죠. 거기 있는 SID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앉는 것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sedentary라고 하면 주저앉은 겁니다. 그래서 정착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우리가 요즘 회사원들은 일명 오피스 워커들은 대부분 다 앉아서 생활하잖아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그런 것도 sedentar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요, 예를 들어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이 질병도 더 많은 종류가 생겼고,
특히나 정착하면서 질병이 더 많은 종류가 생겼죠. 그랬겠죠, 당연히. 수렵 채집 때는 한 50명 몰려다니다가 전염병 생기면 다 죽고 끝나면 그만이잖아요. 이 인류에게 그래서 전염병이 문제가 된 건 사실 농경 생활이었거든요. 많이 모여 있으니까 한 번에 걸리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병의 종류도 많아지고, those groups of people, 이런 사람들의 무리가 또한 뭐 하게 되냐면 이제 음식도 저장하게 되는 거죠. 아주 장기간 동안. 이게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사회를 만들어내게 됐는데, 음식을 스토어하게 되면서 잉여농산물이 생기면서 뭐가 생겼냐면 가진 자와 그다음에 여러분이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이 이제 사회에서 드디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됐지요? 오호, 이번에는 71번 함축의 미추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조금 어렵습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사람들의 삶을 뭘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 기억나세요? 유비와 현악? 사람들의 삶을 뭘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연극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모습이 뭐라는 얘기예요? 연기라는 얘기죠. 단순히 이거 한글로 써놨으면 우리나라 초딩도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영어로만 써놓으면 괜히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 글을 읽으라고 했더니 자꾸 따지고 분석을 해요. 사람들이 인생이 그냥 연기래요. 내가 학원에 오면 강사로서의 삶을 연기하고요. 느낌이 오세요? 이게? 밖에 나가면 그러면 또 집에 가면 또 아빠로서의 그 연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이 문제를 만드신 분은 자기 딴에는 여기다 이제 밑줄을 딱 그어놓고, 그 밑줄이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여기다 밑줄을 꺼놓고, 와, 나는 정말 대단한 문제를 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주제를 딱 찾아서 생각해버리면, 야,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는 이미 끝난 문제예요. 그렇죠? 유비가 나오면 뭘 빗대고 있는지, 현악이 나오면 걷어버리세요. 복잡한 걸 단순화시키는 게 독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단순화시켜서 보는 게 1번 볼까요? 얼굴을 가리는 거랍니다. 아주 해로운 외부의 힘으로부터 자, 아주 해로운 이렇게 외부의 힘으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보호하는 거고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막 답수놓고 신이요 맡겨주소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도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이 performing on stage라고 하면 이제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거네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연기 능력을 show off는 과시하다, 자랑하다, 뽐내다라는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아주 자주 나옵니다. 특히 보기처럼 이런데 잘 나오고요. 여러분, skills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기술이라고 많이 외우잖아요. 그죠? 근데 skill이라는 단어는 뭐하고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학습 플러스 숙달된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기술을 skill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얘도 그냥 우리말에 딱 한 단어로 기술이라고 해석하기는 참 그런 게, 예를 들어 the skilled labor이라고 이렇게 쓰면, skilled laborer 노동자라고 쓰면 얘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냐면 숙련공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기술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skill이라는 단어를 학생들이 보면 누가 그런 말을 쓰기 시작했나 모르겠는데 요령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문제 푸는 스킬 뭐 이러면서. 근데 이건 요령이 아니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acting skills라고 그러면 연기 기술이라고 하기는 이상하니까 오랫동안 학습과 숙달을 통해서 자신의 것이 된 연기의 기술이니 이럴 때는 연기력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미국에 어학연수를 가거나 막 이러면 그 학원에 딱 가면 독해 시간에 책을 딱 받으면 제목이 reading skills 이렇게, 또는 시간표에 reading skills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많거든요. 이게 뭐 읽기 요령이겠습니까? 얘가 독해력이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독해를 하기 위한 능력을 배우는 거거든요. 자, 3번은요. feeling confident니까 자신감을 느끼는 거죠. 뭘로? 다른 사람을 이기는군요. 자,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이겨서 자신감을 느끼는 것. 그 다음에 4번은 doing completely the opposite, 정반대를 하는 거네요. What others expect, 다른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는 것. 그 다음에 5번은요, 우리의 행동을 조정하고 맞추는 거죠. 어디에 기반해서?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 맞추어서, 주어진 사회적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의 행동을 맞추는 것. 이게 뭐예요? 삶을 사는 건데 그걸 연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보기 5번이 정답이 되어죠. 수세기에 걸쳐서 다양한 작가나 사상가들이 looking 보는 겁니다. 자, 이거 만약 모르겠으면 이거 넘어가도 돼요. 이런 거. 이런 이제 중간에 쓱 끼어들어 있는 이런 삽입된 말들은 문장의 기본 골격도 아니고 중요한 내용도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읽으면 더 많은 양념을 넣은 것처럼 맛은 살겠지만, 그래 기본 골격을 보는 데는 사실 크게 도움되지는 않는. 자, 그래서 뭘 보냐면 인간을 봐요. 외부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는 거죠. 그동안 뛰어난 그 인간 세계에 뛰어난 작가들과 사상가들은 외부에서 인간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뭘 만나게 되었던 거냐면 이런 theatrical quality를요, 사람들의 삶의 사회생활에 이런 연극의 특징을, 연극 같은 특징들에 마주하게 되었던 거죠. 자, 저런 것들을 보게 됐었는데 일반을 딱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연극으로 비유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독해를 잘하는 거죠. 가장 유명한 인용구는 quote라는 말이 인용입니다. 자, 제일 유명한 인용입니다. 뭘 표현하는? 자, 이걸 표현하는, 위에 나왔던 이 말을 표현하는 가장 유명한 인용구는 어디에 나오냐면 셰익스피어에서가 왔대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세상은 다 무대지. 자, 셰익스피어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온 세상은 다 무대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이거 다 연기자라고. 그리고 걔네들 다 뭐가 있냐면 자신들의 출구와 입구가 있다고. 여기서 출구 입구는 어떤 출구 입구예요? 무대로 올라가는 출구와 입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뒤에 있다가, 원래 배우들 뒤에 있다가 그 무대로 들어가는 문이 좌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 연기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그러면 그때 그런 자기 삶으로 들고 나는 문들이 다 있는 거라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한 사람이 아주 많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Theater and actors 전통적으로 represent 뭐에 의해서 나타내어지냐면 이미지니까 가면의 이미지에 의해서 나타내어지는 거라면 여기서 가면의 이미지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연기자가 뭐 실제로 가면 쓰고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저기서는 자기의 역할을 얘기하겠죠. 자, 이렇게 Theater and Actors가 전통적으로 마스크 이미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라면 역할로 보잖아요. 역할로. 그러면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는 사실은 뭘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스크에 의해서 그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라면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도 전부 마스크를 쓴 것과 다르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마요. 더 나은 연기자이다 다른 사람보다. 그냥 어떤 사람들이 더 잘 산다고요. 그죠?
비유가 된 건, 유비가 된 건 딱 뭐에 빗대 있는지를 딱 찾았으면 그걸로 그냥 끝인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뭔가 강연을 하는데 우리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마구 달리고 서두르는 것보다는 꾸준히 천천히 잘하는 걸 염두에 두도록 합시다. 항상 공부는 거북이가 이기는 거거든요. 거북이는 어쩌고 계속 얘기하면 그걸 저 새끼 뭐 동물원 원장인가 왜 자꾸 거북이 얘기를 이러고 있으면, 그리고 거북이가 나올 때마다 거북이는 천천히 꾸준히 이러고 있는 걔도 병신이죠. 한번 딱 빗대어진 거는 등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침 안에서 봐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국어면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이런 수준의 낮은 지문이 나오지도 않고, 국어 일단 길잖아요. 길고 비유를 해도 이렇게 조잡스럽게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좀 어려운, 그 다음에 상당히 좀 수준 높게 전개해 가겠지만, 영어는 고작 6개에서 8개 정도의 문장으로 주제문을 여러분에게 물어야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빤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라고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자, 악한 형태는요, evil이라는 단어가 악입니다. 악. 그래서 악한 타입은 예를 들어 라고 같은 플레이 오델로에 나오는 라고 같은, 즉 연극 오델로에 나오는 라고 같은 저런 악한 유형은 말이죠. 그냥 악한 사람은 이래도 되거든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결국 이제 사람으로 빗대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악인은, 얘는 뭐 하냐면 나쁜 놈들은 자기들의 적대적인 의도를 숨기는 거죠. 뭐 뒤에? 나쁜 새끼들은 샥 웃으면서 나쁜 의도를 숨기고 있기도 하거든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더더욱 자신감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야, 그래서 인생이란 나쁜 놈들은 미소 뒤에다가 나쁜 의도를 숨기기도 하고, 다음에 좀 더 자신감 있게 브라바도를 가지고, 브라바도는 교과과정 외단입니다. 그래서 지문 아래에 적혀 있죠. 이런 걸 갖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요.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excellent acting skills, 잘 사는 놈들이잖아요. 최고의 acting skills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복잡한 사회적 환경을 항해해 나아가는 겁니다라는 이런 걸 보고 유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하면 되는 거죠? 최고의 연기를 가진 놈들이 잘 살아갑니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얘를 끊임없이 맞춰서 더 나은 항해를 한다, 복잡한 우리의 환경에서, 그리고 앞서간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있는 애들이 안타까운 애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맞춰질 때가 다 돼 가는데, 후반부로 가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드리고 싶은 건, 글을 읽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발 따지고 분석하고 막 이런 거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 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단어가 항해하다예요. 그래서 내비게이터가 항해사고요. 내비게이션이라고 쓰면 얘가 뭐가 되냐면 항해라는 말이 되죠. 항해, 항법 이런 말이 되고, 그래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게 항법 장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르는, 어른들이 이제 줄여서 내비라고 얘기하는 그건 미국 애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GPS라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은 너무 좀 어려운 말이고요. 실제로 미국인들은 GPS란 말을 씁니다. 됐죠? 72번 문제 풀어보시죠.
오늘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오늘 수업에서 머릿속에 저거 하나를 가지면 수능 문제를 보는데 큰 무기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대부분 수능 문제를 이렇게 푸는 뭐 영어 강사들이 다 천편일률이거든요. 사실 거의 대부분 그냥 해석하고 이게 답이지 이러잖아요. 사실 그게 다잖아요. 여러분 국어 선생님이 그 독서 문제 풀면서 쭉 읽어준 다음에 그러니 이게 답이지 이러면 그 수업 안 들을 거죠. 근데 영어 선생님들은 쭉 읽어주고 이게 답이지 그러면 여러분 막 답 쓰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영어 문제에 대한 관점 하나만 바꾸시면 저는 오늘 여러분은 남는 장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글을 볼 때 도입 전개 결론을 놓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유비가 나오면 무엇을 빗댔는지. 그 다음에 현학이 사용되면 현학적이거든 걷어내버리라는 거. 그 두 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여태까지는 계속 첫 문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입 뒤에 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사실은 설명드리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보통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랑 그 처음 시작을 할 때 요즘은 옛날에는 이게 1, 2학년 때도 수능 준비들을 좀 하고 올라오는데요. 왜냐하면 그 내신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히 내신을 보고 수능 준비를 많이들 했어서 그래서 수능 준비도 좀 되어오고 모의고사 점수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이러는데 요새는 모의고사는 그냥 개무시하고 내신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탁 되면 내가 이 문제를 왜 못 풀지에 대한 고민이 잘 없어요. 옛날에는 똑같이 공부했는데 왜 유독 이런 것들은 잘 안 풀리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걸 안 하고 그냥 내가 단어를 잘 모르고 구문을 잘 몰라서 그래서 문제를 못 푸는 거 아닌가? 이렇게들 그냥 생각들을 많이 해버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그 영어 시험에 나오는 건 우리가 영어 독해 시험을 보는 거지 영어 분석 시험을 보거나 문법 시험을 보거나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이 무엇인지를 좀 보려고 사실 알게 모르게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많이 가르쳐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고3 학생들 처음 받아서 1월, 2월 보통 이제 그때 고등학교 3학년 과정 시작하니까 2달 동안 계속 글 읽기 연습만 딱 하면 사실 2달 동안 영어 실력이 는 거 없잖아요. 왜 2달 동안 해봐야 영어 단어를 몇 개 더 알았을 거며 갑자기 막 구문 분석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2달 딱 그렇게 하고 나면 3월 첫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건 그대로 뭘 보여주는 거냐면 현재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점수가 더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보지 못해서 자꾸 놓치는 거예요. 어떤 얘기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개인적인 맹점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맹점은 이런 영역인데 어떤 영역이냐면 남들에게는 보이는데 너한테는 안 보이는 너만의 맹점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죠. 도입입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그런데 어쩌라고 이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너는 못 보는데 남들에게는 다 보이는 너의 맹점이 있어. 우리가 점심 뭐 먹을까? 쌩 미친놈도 이런 미친놈이 없는 거죠.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문장에 야,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보이는 너의 맹점이 있어. 이래놓고 점심 뭐 먹을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죠? 그 맹점에 관해서 그러면 뭐가 나올까?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면 너도 보이겠니?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글을 예전에는 설명할 때 문제점이 등장하면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렇게도 얘기해봤는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생각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 글은 내려가서 글의 주제가 뭐가 될까? 너 이래야 너 맹점이 보인다고. 근데 이게 결국 계산하면서 읽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다 읽히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지문이지 이게 무슨 그러면 뒤에 가서 그러니까 뭐라고 나올까요? 전개 쭉 하겠죠. 맹점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러니 이렇게 하시지 하는 걸로 마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결론이 좀 더 일찍 나면 한마디 더 첨언은 하겠죠. 제가 그러잖아요.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면 다 풀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라 라고 결론 내려놓고 한마디 더 하죠. 뭐라고 그러죠? 나 진짜 잘 가르치지. 이 한마디 정도밖에 더 끼어들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지문이 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첨언 부언할 수 있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 첨언도 결론하고 무관할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입 전개 결론에서 도입 부, 전개 부, 결론 부라고 하면 위에서 한두 문장, 밑에서 한두 문장이 도입과 결론을 다 내는 거니 그 사람의 뇌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사고방식의 전개 부분을 굳이 다 보지 않아도 사실 답 쓰는 거 상관이 없죠.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결론만 내리는지 알면 답은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질문이 사실 가운데 별 필요 없어요.
오히려 가운데 있는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문장은 뭘로 변화해서 나타날까요? 걔가 보기로 바뀌어서 나타나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죠. 아무 보기나 막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가운데 나왔던 단어들이나 이런 걸로 이용을 하는 거죠. 딱 보기 보니 세 개는 갖다 버려야 될 것 같고요. 가운데 안 봐도 둘 정도밖에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개인적 맹점은 영역인데 어떤 영역이냐면 남들에겐 보여. 하지만 너한테는 안 보여. 그래서 앞쪽에는 personal blind spot이 뭐가 되는 거죠? 이 글의 토픽이 되는 거죠. 여기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요. 자, 이게 블라인드 스팟의 어려움은요. 블라인드 스팟의 발달의 어려움은 챌린지 도전 그만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어려움, 과제 뭐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가 어렵냐면 네가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른다는 게 그래서 이게 블라인드 스팟이 가지고 오게 되는 어려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블라인드 스팟 뭔지 아시죠? 인간의 눈은 맹점이 있잖아요. 안 보이는 부분이. 모릅니까? 근데 눈이 두 개여서 안 보이는 부분이 없는 거지. 눈이 하나이면 특정 부분이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지금 눈 돌리지 마시고 꼭 있어요. 이거 써보면 꼭 이런 애들. 그 네모에다가 여러분 종이 하나, 점 하나 이렇게 딱 찍어 놓고 한쪽 눈 가리고 이렇게 한쪽 눈으로만 나중에 이렇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보시면 이 점이 딱 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눈 하나에서 나가는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나한테 윙크하니까 보기 싫어 죽겠네 이러고 있어요. 그 앞에서 진짜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고 싶다. 얼마나 비우신 같았는지. 그래서 이 맹점이 있는데 그게 한쪽 눈으로 안 보일 때 반대쪽 눈이 그걸 봐버리기 때문에 맹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눈은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문제는 네가 뭘 모르는지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드 미러 영역처럼요. 사이드 미러에는 뭐가 있을까? 사이드 미러에는 뭐가 있을까? 어린이 여러분, 그렇지, 맹점이 있겠지. 맹점이 없으면 얘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맹점을 갖고 읽어야 돼요. 그게 1번부터 한 50번까지 할 때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했던 것. 첫 번째 문장의 토픽을 잡으면 놓지 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토픽을 잡고 읽어야 된다. 자, 그래서 차에 맹점이 있죠. 당신이 볼 수 없는 거죠. 뭘 못 보냐면 트럭을 못 보네. 레인인데 next to you, 네 옆 차선에 있는 트럭이 안 보이는 맹점이 있어요. 이 자동차 옆에 거울은 이게 사각지대라고 그래서 차가 내 오른쪽보다 약간 뒤에 왼쪽보다 약간 뒤에 있으면 옆 차선이 거울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차를 픽 하고 핸들을 돌리면 아름다운 장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차들은 오른쪽 차가 사각지대에 들어오면 그래서 거울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차들은. 그게 오목 렌즈라서 그런 거죠.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맹점이 쉽게 간과되는 거거든요. 왜 맹점을 자꾸 놓치게 되냐면 당신이 완전히 모르니까, 걔네들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아예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자, overlook이라는 말은요, 얘는 잘 보는 게 아니라 대충 보는 거예요. 대충 보는 거니까 세밀하게 보는 게 아니라 훑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충 보고 훑어보니까 놓치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간과하다라는 이런 말로도 쓰는 거죠.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책을 보는데 대충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게 오버룩이거든요. 대충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훑어보고 그러다 보니 놓치기도 하고 하는 게 오버룩이 되는 겁니다. 야, 근데 얘네들이요. 근데 사실 똑같이 위험하거든요. 내 눈에 안 보이지 옆 차선에 트럭이 있단 말입니다. 똑같이 위험한데 그 트럭 네 안 보이지? 그런데 진짜로 있다니까? 야, 그리고 네 맹점도 똑같아 라는 얘기죠. 그냥 결국은 유비한 겁니다. 야, 이렇게 so 동사 주어라고 쓰면 얘가 뭐가 되냐면 뭐뭐도 마찬가지다. 뭐뭐도 그렇다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야, 당신의 맹점도 그렇죠. 자, just because you don't see them. 당신이 단지 그게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게 의미하는 건 아니랍니다. 걔네들이 당신을 칠 수 없다라는 건 아니랍니다. 네 눈에 그 트럭 안 보인다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니거든. run over 이라는 말이 차로 치는 거죠. 자, 얘가 만약에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 가다가 이렇게 run over의 그림이 나오죠.
밟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게 차로 치는 거예요. 만약에 충돌하고 쳐 밀고 들어가면 run int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run into는 충돌하다가 되고 run over이 되면 짓밟은 게 되니까 차로 치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this is where 바로 여기서 당신이 뭘 필요로 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바로 이래서 자, 리스트에 올리다라는 얘기네요. 리스트에 올리다라는 얘기니까 목록에 올리는 거니까 등재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 도움을 목록에 올리는 거니까 도움을 구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당신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특별한 사람들의 무리가 필요해요. 크루는 스텝이라는 단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집단들을 스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크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승무원들을 캐빈 크루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직원들을 부를 때. 근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동료들끼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자, 기꺼이 뭐 하려고 하는, 지금 이거 보셨죠? be willing to 같은 경우로 그래서 아까 be free to를 자유롭게 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처럼 기꺼이 뭘 하려고 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 거울을 들어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거울을 들어줄 사람 유비잖아요. 뭐예요? 도와줄 사람.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알아요. 당신을 충분히 잘 알아요. 그 볼 만큼, 그 트럭을 볼 수 있을 만큼. 이 트럭이 뭐예요? 갑자기 왜 트럭을 볼 수 있을 만큼 당신을 잘 안다고 했지? 트럭이 위험 요소잖아요. 당신의 맹점을 잘 알 만큼, 당신에게 뭐가 위험이 되는 위험한 요소인지를 잘 알 만큼 당신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충분히 잘 보살펴 줄 거예요. 당신에 관해서 뭐 하도록 거기에 그게 있다는 걸 당신에게 알려주도록 당신을 충분히 잘 보살펴 줄 겁니다. 라는 얘기가 됐죠. 이렇게 아까 딱 그렇게 도입 전개 결론이라고 얘기해 놓고 유비와 현황이라고 얘기해 놓고 나니까 온통 이 지문들이 그런 식으로 읽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이제 머릿속에서 놓지 말고 잘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72번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